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무역영어를 공부하게 될 오세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메일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공부하실 때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신속한 답장은 못 해드려도 확인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장을.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제가 나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쁜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친이나 와이프를 두고 바람 피는 남자? 양다리? 열다리? 네. 아,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 그리고 사귀는 사람 없이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참 나쁘다. 그렇게 매력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는 타인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매 수업 시간 오실 때 설레실 수 있게 좋은 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은. 마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입니까? 네. 19세기의 미국의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다니엘 웹스터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신이 나에게서 모든 능력을 빼앗아 간다면, 그리고 단 하나의 능력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나는 이 능력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이 능력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능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지혜? 예. 친화력. 아, 비슷합니다. 예. 그 능력은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과 교감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교감과 소통, 그리고 호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한때는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최대한 어려운 용어,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전달자의 입장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하면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게끔 수업의 질도 그리고 수준도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가족의 지지나 또 호응을 못 받는 채로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뭐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던 일. 아,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수험 시절에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일과 수험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OT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당시 그 일본인들이 귀화를 추진합니다. 이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는데 그 장훈 선수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 한마디로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말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 일본인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장훈 선수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명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한국구진 나가라. 순간 또 다른 관중이 한국구진 빠가야로. 곳곳에서 빠가야로. 너무 관중석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장훈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관중석이 조용해졌을 때 다시 나옵니다. 타석에.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니온진 빠가야로? 혹은 뭐 손가락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훈 선수는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그래 나 한국인이다.
그리고 배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던진 공을 힘껏 내리칩니다. 그 공은 장외 홈런이 됩니다. 관중석은 순간 얼음이 됩니다. 장훈 선수는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처럼 모든 관중의 환호 속에서 홈런을 친 것과 그런 악조건 속에서 홈런을 친 건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쾌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형편에 공부하시는 분 혹은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마음에 힘듦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 꼭 기억하시고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운드에 서셔서 큰 홈런 한 방을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오세진 관세사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OT 내용을 전달 드리고 조금 덧붙여서 몇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막 떨리세요? 아니면 설레세요? 아니면 이거 언제 다 하나 조급하시죠? 네, 그런 마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음의 정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OT 때 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부탁드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귀는 꼭 닫으십시오. 어줍지 않은 조언들을 듣게 되십니다. 1차는 언제까지 끝내라, 2차는 언제까지 끝내라, 몇 회독을 언제까지 해라, 지금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좋은 자들은요, 시험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보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합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OT 때. 새 얘기 듣죠, 새.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걱정하지 않아요. 새의 믿음은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그의 날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조언은 귀 닫고 계획에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엉덩이는 최대한 무겁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크리스마스든 어떤 공휴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정해진 학습량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만은 엄격히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취지로 스탑워치를 반드시 구입하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은 순수하게 화장실 가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 공부량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최소 12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과 병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 있게 솔직히 말해서 6시간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수석은 못했습니다. 네, 꼭 12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눈은 멀리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지금 당장 하시는 공부가 숙성이 돼서 실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 다음 주에 실력으로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조급함은 성공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으로, 특히 일을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합격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 마음의 정비 이외에 오늘 공부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공부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듯이.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공부 중에 내 시선 안에 침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차 때. 맨날 침대 보고 잤습니다. 졸리면. 잠깐 누워봐야지 하고 잤습니다. 자, 수험에서 가장 큰 적이 잠입니다. 그래서 시선 안에 침대를 반드시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꼭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중을 방해하고 시선을 자꾸 빼앗기거든요. 교재만 온전히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사준 열쇠고리.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온전히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고시 공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이제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는데 인터넷이 항상 상시 켜 있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1시간에 3회 이상 바라보는 분들은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제거하셔야 됩니다. TV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책상은 공부할 때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책상 위에서 식사도 하시고 잡지도 읽으시고 TV도 보시고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책상은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일단 뇌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책상에 앉으면 저절로 뇌에서 공부하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부수가 되면 이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무형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해봤던 방법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서 실천해봤더니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되 모르면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 책 내용이 첫 페이지부터 어렵거든요. 거기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주저하고 찾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기존의 공부 방법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잡듯이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시고 암기하고 신경 쓰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책을 보면 앞에만 까맣니다. 뒤는 진도가 나가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든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물 흐르듯 편안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 1단계는 책을 3번 독파하셔야 됩니다. 3번. 자, 일단 연필로 모르는 단어나 중요 단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곳에 그냥 가볍게 밑줄을 치면서 편하게 읽으십시오. 몰라도 그냥 밑줄만 치십시오. 그리고 진도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물 흐르듯 전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을 보십니다. 진도와 상관없이. 자, 지금 비전공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상권이 무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2번 복습하십니다. 2번. 2번 독파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어떻게 하냐면 형광펜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건 정말 강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야. 오늘 배우게 될 신용장이나 BL, 환어음 이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중차대한 단어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의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진짜 핵심어구나 라는 마음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두꺼운 책이 제 경험입니다. 연필로 밑줄 그은 핵심어, 본인이 생각했던 핵심어죠. 그리고 형광펜은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타의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된 것들을 자, 진짜 핵심어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시고요. 5차례 속독속해 하십니다. 그러면 10번을 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 책을. 그러면 물론 뒤까지 연필과 형광펜으로 표식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책 한 권을 10회 독파하는 그 속도는 처음부터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갔던 분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즉 그분들이 3회 독파하셨다면 우리는 10배 그들보다 더 빨리 이 교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형광펜과 샤프, 메커니컬 펜슬이라고 하죠. 콩글리시니까 그 샤프와 형광펜만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무형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들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진도도 훨씬 빨리 나가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자, 통념은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형영어 시험은 영어다. 그냥 매년 문제는 똑같다.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닐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역영어 1차 큰 흐름과 줄기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그래서 일관된 실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험과는 이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할 건 다 하면서 실수 줄이는 압축적 강의를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OT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무역영어가 사실 그 국제 법리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실무 내용 등 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좀 부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분석은 제가 완벽하게 하고요. 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업. 이걸 지향합니다. 자, 여러분 1차라고 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무역 영어는 2차 무역 실무의 연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시고 그리고 내 것으로 완벽히 이해하면 굉장히 선명한 기억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남는다는 걸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 구체적인 강의 컨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각 유닛의 포인트를 시각화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학습 내용 마인드맵도 제공해 드리고요. 매 시간. 그리고 우리 시험의 70%를 차지하는 영문 협약 규칙의 논리 구조 어려운 내용인데요. 잘 따라가실 수 있게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장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수업에.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강사님들께서 아마 판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필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냥 판서를 통해서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드리면 자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꼼꼼한 강의 해드리고요. 자 해석하시다가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절반이 영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시다가 걸리는 부분 구문 분석을 통해서 끊어읽기 자료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끊어읽기 자료. 자 그리고 적중 예감을 통해서 출제 포인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영어라고 하면은 뭘 공부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문과 무역서류와 규칙들, 협약들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 전달드렸습니다. 체화의 과정입니다. 이 고시라는 거는 자, 양질의 컨텐츠와 강의를 거듭 반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들지 못하시면 합격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 중에 집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열쇠고리라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을 최대한 차단하십시오. 저 역시 체화시키는 과정까지 고려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말도 제가 드렸어요. OT 때.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죠? 자, 이 말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시작을 하면 반은 좋은 결과를 본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시작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시작이어야 합니다. 좋은 시작. 우리 무역영어 공부가 중구난방으로 대비하거나 잘못된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좋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와 강의를 통해서 여기 출발선과 결승선이 맞물려 있는데요. 출발점 자체가 결승선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고시 공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의미 있는 어떤 일정 시간의 노출이 좀 필요합니다. 좀 부담되시죠? 그런데 저는 시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강사고 자, 제가 압축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수직 상승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를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역영어 수업 개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수업 얘기는 끝내고요. 자,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수업 어떠한 차별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자, 최적화된 강의로서 완성도 100%에 근접하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역영어는 일단 무역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일반 영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관세사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다른 여타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업의 진행은 지금 아까 제가 얼핏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 전공자분들도 계시고 비전공자분들 계세요. 한 40% 이상이 비전공자인 것 같은데요. 자, 기초적인 그분들을 고려해서 기초적 무역실무 지식에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의 무역 절차, 용어, 그래서 무역 마인드를 확립하실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대부분의 출제, 70%의 출제에 해당되는 국제 법리에 관계된 원문을 일목요연, 간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리고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호한 개념, 특히 이제 비전공자들 분들께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자,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상권이 무역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국제협약, 국제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관세사 시험에서 70% 정도 압도적으로 출제됩니다. 중요한 소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5번 이상 정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수업을 마치신 이후에 체화의 과정을 거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이건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그 CISG라는 게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스인데요. 그게 1조부터 89조까지 학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자, 89조까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90조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차치하고 89조까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의 전범위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CISG라는 비엔나 협약을 2005년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약 승낙에 대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24조까지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체약국이 된 이후부터는 전범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89조까지 다 보겠습니다.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25조까지 저희가 기본반에서 진행을 하고 25조 이후부터는 심화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운송 협약과 보험 약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심화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화반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협약과 규칙이 우리 시험의 70%를 차지합니다. 전문제 40문제 중 30문제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심화반에서 진행할 내용이 대략 10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반에서 국제규칙을 20문제 해결하시고 심화반에서 10문제 정도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수업 프리뷰라는 이제 항목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작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차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복습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수업을 왔는데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일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전달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끝 무렵에도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복습으로 우리 눈에 PPT화돼서 보일 겁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고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영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쭈어보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추상적이시죠? 그냥 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무역영어 도대체 얼마큼 공부해야 되느냐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특정화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역통신문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무역의 3대 서류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3가지 이거 오늘 암기하고 가실 거고요. 이 취지는 아시겠죠? 공부를 했는데 머리에 남지 않는 공부는 절대 잘못된 공부입니다. 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정의와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어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신용장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자, 국제성을 반영한 우리 국제무역이다 보니까 하나의 나라의 국내법을 준거법, 그러니까 우리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본인이 짧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협약과 규칙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그냥 퉁쳐서 국제규칙이다 또는 국제협약이다 이렇게 잘못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2차 답안에 그렇게 기술이 됐다가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했다라는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채점자들에게. 그리고 국제협약의 두 가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델법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정도까지 학습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자 많이 궁금해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자,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역영어의 구성과 범위. 자, 무역영어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무역영어는 통신문을 우선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신문. 통신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 양자가 무역 거래를 할 때 제가 수출상이고 이제 그쪽이 수입상이실 때 이제 서로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이 자 어떠냐, 뭐 좀 얼마나 필요하다, 뭐 선적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니 등등의 그런 의사 표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통신문입니다. 주로 편지라든가 최근에는 이메일이 절대적이겠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통신문에 관련된 것들이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순서 배열 그리고 문법도 일부 나옵니다. 일반 영어 시험에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무역 서류가 있습니다. 무역 서류.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무역에는 3대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상업송장. 지금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상업송장, 그리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이 서류들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부분이 전체 시험에서 10%에서 2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제협약과 규칙에서 7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무역영어는 세 가지 섹터로 출제가 된다. 첫 번째, 통신문, 편지글 같은 것들. 이게 폼,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자 구성하는 것들, 그런 시험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무역 서류, 뭐 송장이라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송장, 그리고 운송서류. 운송서류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송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BL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BL은 운송회사, 특히 해운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물건 받고 나 받았음 하고서 우리 끊어주잖아요. 운송장.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나한테 물건 맡겼어. 내가 운송해줄게 라는 어떤 증서를 말합니다. BL.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서류. 보험은 다 아시잖아요. 물품이 이동 중에 멸실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 그때 발행되는 서류가 보험서류입니다. 이것이 3대 서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상업송장. 그냥 송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시작. 송장. 두 번째, 운송서류. 특히 운송서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BL이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리고 보험서류.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 출제되는 국제협약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혹시 있으세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학원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학원의 6페이지 보시면 그 1번에 CIS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UN이 제정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엔나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2번 항목에 있는 것은 SGA, 이것은 영국의 물품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3번에 인코텀즈 2010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그리고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자, 조건에 관한 어떤 규정입니다. ICC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URC라는 것이 있는데요. 4번 항목. 이건 추심 통일 규칙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재만 하십시오. UCP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중요도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적으십시오. UCP 600은 신용장에 관련된 통일 규칙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 그리고 이 UCP는 자, 전자적 제시, 그러니까 UCP의 어떤 전자문서를 규정하는 자, 규정입니다. 그리고 ISBP라는 것이 있는데요. 7번 항목. 이건 국제표준은행 관행입니다. 자, 국제표준은행 관행. 일단 기재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8번 URR은 자, 은행 간 화한 신용장을 거래할 때 대금 상환에 관한 어떤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룰스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L이라고 있죠. 그게 선화증권인데요.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을 통일한 국제협약입니다. 네. 그리고 함부르크 룰스는 자, 유엔이 제정한 해상화물 운송조약입니다. 해상화물 운송조약. 그리고 MT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유엔 국제복합운송조약입니다. 복합운송. 이따가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복합운송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 우리 운송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항공운송, 육상운송, 그 다음에 해상운송, 뭐 철도운송,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운송이라는 건 지금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2종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됐을 때, 그러니까 배에서 배로 화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비행기로, 혹은 비행기에서 철도로, 이렇게 전혀 상이한 운송수단으로 자, 전체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2종 이상입니다.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그걸 규정한 것이 바로 MT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목차 CMI 통일규칙, 해상 화물 운송장에 관한 규칙입니다. 네. 그리고 MIA는 마린 인슈런스 액트라고 해서 해상 보험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ICC 협회 적화약관은 보험에 관한 약관입니다. 보험에 관련된 것. 그리고 15번에 ICC 2009.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것도 보험약관입니다. 적화보험이라고 하죠. 적화보험. 우리 생명보험이 아니라 화물에 부보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16번 마지막 뉴욕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외국에서 일어난 우리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게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배울 텐데요. 자, 당사자가 본인들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을 하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소멸하게 되는데요. 자, 양 당사자가 물건을 인도하지 않거나 혹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원활하게 종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상사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무역에서 사용되는 그 상사중재에 대한 규정이 바로 16번에 있는 뉴욕 협약입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죠, 용어가. 근데 이건 앞으로 2달 후면 완벽하게 숙지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 영문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파트를 비중 있게 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16개 항목 중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전체 관세사 시험에서 40문제 중 매년 한 항목당 6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압도적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CISG. 우리 1번에 있죠? UN 물품매매법. 일명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엔나 협약. 오늘 암기하십시오. 비엔나 협약. 예, 비엔나 협약 CISG.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인코텀즈라는 겁니다. 인코텀즈는 지금 3번에 있죠? 3번에 1번과 3번에 별표 3개 하십시오. 별표 3개.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UCP는 5번 항목에 있습니다. 이건 신용장 통일 규칙, 우리 결제와 관련된 겁니다. 매수인의 의무에 해당하겠죠? 물품 인도에 반대되는 의무. UCP. 이 3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꼭 5회 이상 반복하셔야 되고요. 다다익선이란 말 아시죠? 자,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2차 공부 대비예까지. 자, 그리고 2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2순위는 매년 2문제씩 출제됩니다. 각 항목당. 자, URC라고 있습니다. URC는 4번 목차에 있습니다. 거기 별표 2개 하십시오. 2순위라고 쓰시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심 통일 규칙입니다. 자, 우리 결제 과정에서 추심이라는 행위를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규칙이고요.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 이 두 개는 운송과 관련된 자, 규정입니다. 그리고 ICC 2009는 보험과 관련된 15번 항목, 우리 보험 약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적화보험, 생명보험 아니고 화물에 부보된 보험, 적화보험에 대한 약관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2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8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1순위에서 20문제. 자, 6에서 7문제 나오기 때문에 7, 3, 21, 한 20문제꼴로 나오고요. 여기서 8문제 나옵니다. 합치면 대략 3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순위는 매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MT조약, 복합운송조약. 아까 복합운송 말씀드렸죠. 복합운송이 뭐라고 제가 말을 했죠? 2종 이상의, 그렇죠,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된 운송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규정한 것이 MT조약. 그 다음에 MIA. 자, 지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Marine Insurance Act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험법입니다. 보험법, 영국. 자, 그리고 뉴욕 협약은 아까 전에 자, 원활한 이행이 없이 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사 중재라는 것으로 해결할 텐데 그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뉴욕 협약입니다. 이게 3순위가 될 텐데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 목표를 뭐 고득점 하셔도 좋지만 뭐 회계학이라든가 여타 과목에 공부하실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순위와 2순위까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자, 이거 공부하시면 그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통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토익 보셨죠? 토익 보시면은 단어 그리고 문법 뭐 여러 가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좀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소스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달드린 대로 이 2개만 열심히 파셔도 일정 수준의 점수는 우리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역영어의 구성. 자, 이거 안 보시고 한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내가 앞으로 무역영어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첫 번째, 통신문. 두 번째, 서류. 무역의 3대 서류가 뭐였죠? 네, 상업송장. 송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따가 또 할 건데 송장이란 건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보내는 어떤 물품에 대한 가격 그리고 내용물 그리고 단가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예요. 무역에선 가장 중요하겠죠. 독보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대금 결제도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게 송장이고 운송서류는 운송과 관련된 거 보험서류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3순위. 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말씀으로 책에다가 표시하는 어떤 수준으로 해서 전달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기 좋게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기 마치셨네요. 네. 다음은 자, 우리 국제무역계약의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무역 실무책이나 무역 영어 책에서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하세요. 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정리를 하는 국제무역. 자, 이 부분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아, 전체적으로 무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윤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냥 가볍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국외, 이국 간에, 격제자 간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수반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국내 간에 있으면 제가 그냥 제 차로 물건 담아서 전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국제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립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립은 뭐냐면 양자가 자, 거래를 제의하고 그에 따른 승낙을 해서 자, 체결되는 것이 성립입니다. 영어로는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formation. 그리고 conclusion이라는 용어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법리적으로는 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성립이 되었다, 계약이. 근데 회사에서 이럽니까? 야, 우리 모 회사랑 계약이 성립됐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죠. 체결이라는 용어가 바로 conclusion입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수입자는 반대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죠?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그게 이행의 과정입니다. 이 성립된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과정, 즉 결제와 운송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물품이 운송하는 과정 중에 멸실 손상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보험이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양자가 갖고 있는 의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양자의 이 의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 종료라는 것은 이 계약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을 하거나 아예 이행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구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구제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사중재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상사중재를 규정하는 법이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과정들 가볍게 보셨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리적인 부분까지 해서 우리 성립의 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양자가 만나서 계약을 이루기까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 되게 추상적이실 텐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가볍게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해외 시장 조사라는 걸 합니다. 내가 수출업체인데 내가 만든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는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위험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좀 조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외 시장 조사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결정이 되면 잠재 고객, 좀 우수한 고객을 찾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그게 거래처 선정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들에게 거래를 제의하게 됩니다. 내 물건 이런 게 있는데 어때? 라고 제의를 하는데 이 상대가 그 제의를 받고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품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 너 상품 어떤 건데? 카탈로그 좀 보내줄래? 등등등을 통해서 상품 조회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회신을 보내줍니다. 일정 수준 지금 진행되어 왔죠? 그러면 양자가 신용조회라는 걸 합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은행을 통해서나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격이 어떤지, 캐판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등등의 어떤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법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청약이라는 개념. 우리 성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청약이란 게 뭐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에게 바라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나 이 물건을 이 정도 가격으로 너한테 팔게. 너 의사 어떠니? 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때 상대가 괜찮은데? 라고 해서 청약서에 어떠한 변경, 추가되는 사항 없이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승낙이 됩니다. 그러면 양자는 계약이 성립될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이걸 그 유명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청약이 뭐라고 했죠?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보내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낙은 어떻게 돼야 승낙이죠? 가볍게 아셔야 됩니다. 그 상대가 보내온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변경, 추가 사항 없이 절대적으로 똑같이, 경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그냥 오케이 하는 경우에 양자의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약서를 쓸 때가 계약의 성립 시점이 아닌가? 아닙니다. 승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법리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양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을. 이 과정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물품을 이 정도 퀄러티로 보낼게. 이 정도 퀄러티. 이게 바로 품질 조건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물품을 이 정도만 보낼게. 이 정도 양만. 이게 수량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품을 이 정도의 가격으로 보낼게. 자, price terms. 가격 조건. 그리고 결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용장으로 거래할래? 또는 뭐 추심으로 거래할래? 아니면 그냥 송금해 줄래?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킹 텀스가 있습니다. 이건 포장 조건이라고 하고요. 포장은 이렇게 해서 보낼게. 자, 쉬먼트 텀스면 선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적 조건은 몇 월 며칠까지 선적을 할게. 자, 등등이 자, 우리 정해지게 됩니다. 양자 간에. 자, 그리고 인슈어런스 텀스 하면은 보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분쟁 해결 조건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영어의 이니셜 앞 글자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QQ, PPP, SI. 자, 우리 무역계약에서 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자,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나중 차후에 기출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QQ, PPP, SI, 분쟁 해결 조건 이렇게 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성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양자가 자, 일정한 절차,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외 시장 조사 등등을 통해서 계약을 성립하게 되고 자, 그때 필요한 법리, 자, 청약과 승낙의 법리는 앞으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배워야 될 얘기입니다. 자,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두 계약 양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있었죠? 뭐 가격 조건 등등, 수량 조건, 품질 조건. 그리고 이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형거래 조건은 자, 우리 무역학과에서 특히 많이 배우는 것으로 심도 있게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물품 인도와 관련해서 수입상과 수출상은 일정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의 인도 장소, 어디서 인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출국에서 인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수출자인 내가 수입국까지 전달할 것이냐, 가서 거기서 줄 것이냐, 이런 인도 장소, 또는 그에 따른 인도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위험의 이전, 그리고 통과는 누가 할 것인가, 수출 통과는 누가 할래, 수입 통과는 누가 할래, 혹은 운송계약 또는 보험계약 필요하다면 이 양 계약의 부담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FOB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FOB 혹은 CIF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FOB라는 개념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FOB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가 수출국입니다. 수출국에 배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향하는. 이 배 위에 화물을 선적시킨 경우 그 시점까지 수출상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수출상이. 그럼 이 이유는 수입상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화물이 손상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죠? 수입상 책임이죠. 이런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FOB나 CIF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자, 이렇게 좀 해석해 달라.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킨 규정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코텀즈라는 겁니다. 인코텀즈. 자, ICC가 지정을 했고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FOB가 미국 FOB 또 여타 FOB가 다른 해석으로 어떤 당사자들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FOB라는 건 꼭 이렇게 해석해 줘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줘 FOB는 이거거든.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CISG가 여기 성립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리인데요. 아까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죠?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이 청약과 승낙에 관한 자,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CISG 비엔나 협약입니다. 비엔나 협약. 우리 시험에
1순위에 해당하는 인코텀지도 1순위죠? 이 두 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네,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행 과정을 보시면 자, 우리 결제라는 건 누구의 의무죠? 결제라는 건 자, 여기 수출상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상이 있습니다. 격지장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상의 의무는 뭔가요? 물품의 인도가 되겠죠. 그에 반하는 수입상의 의무는 뭔가요? 대금의 결제입니다. 이렇게 쌍무계약입니다. 양자가 일정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이. 자, 그때 이 결제를 수입상이 해야 될 의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입상이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007 가방에 현금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요. 뭐 드리면 될까요? 국제거래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안 됩니다.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료가 남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제에 해당되는 것이,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송금 방식이에요. 송금. 송금 아시죠? 우리 송금 많이 하잖아요. 자, 송금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송금 방식이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오죠? 너무 쉽거든요. 그냥 엔터하면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걸 좋아해요. 시험은 항상. 그래서 UCP라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UCP. 그리고 자, URC가 여기 결제에 해당하는 우리 국제 법리입니다. URC는 아까 뭐라고 했죠? 추심 통일 규칙. UCP는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게 결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입니다. 네. 직접 수수할 수 없고 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 운송은 누가 하는 거죠? 운송 주체가 누구죠? 수출상이죠. 수입상이 아닌 수출상. 수출상은 운송회사와 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국제무역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요소겠죠. 반드시 일어나야 될, 반드시 수반돼야 될 어떤 절차가 되고요. 운송수단에 따라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상도 있고, 독보적으로 많은 것은 해상, 그리고 항공, 그리고 뭐 철도, 도로 등등이 있겠죠. 운송수단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해상. 잘 알고 계시네요. 해상이 왜 잘 쓰일까요? 많이 보낼 수, 맞습니다. 그 양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이제 TEU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0피트 컨테이너가 한 6m 정도 됩니다. 6m. 그걸 배에다가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규모. 배 규모. 지금 현재 기술로 건조되고 있는 배가 그런 6m짜리 컨테이너를 14,000개 실을 수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10,000명이 타기 힘든데 그런 큰 컨테이너가 14,000개 담겨서 이제 국제 이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상은 말씀 잘 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 대신 그 많은 화물이 담겼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죠. 보통 한 20km 정도로 갑니다. 20km. 근데 항공은 또 그 반대겠네요. 가격이 좀 고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속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1000km. 금방 갑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든가 경량, 무겁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 주로 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나 도로 운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이 보험은
이제 이동 중에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양자가 합의를 통해서 일방이 부보를 하게 됩니다. 그 손해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상이 화물이 너무 위태로운데? 그러면 보험사에 찾아갑니다. 보험 찾아가서 내 화물이 이러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데 좀 보험 좀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오케이 하고 합의가 되잖아요. 그럼 합의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게 바로 보험 계약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3대 서류, 보험 서류도 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요 헤이그 그리고 요 함부르크 규칙이 바로 운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결제고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T는 아까 전에 복합 운송에 관련된 거였죠. 이 두 개도 역시 운송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MIA와 ICC 이거는 영국의 보험법이고 ICC는 우리 보험을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하게 되면 그 뒤에 깨알같이 보험 약관 있는 거 아세요? 잘 읽지도 않는? 읽기 힘든 그런 약관들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ICC. 요게 적화 약관. 이거는 보험과 관련된 이런 법리들이 이러한 이행 과정 중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와 관련해서 CISG. 이 CISG는 사실 성립에도 있었잖아요. 성립에서도 일정 부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료 쪽도 규정을 하고 있고 이행 과정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뉴욕 협약은 이 상사 중재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제가 덧붙인 내용 쉬는 시간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